자, 다음은 모두를 위하여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융합적 재구성을 주제로 최숙 타이밍 포올 대표 이사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제가 잠시 소개를 좀 드리면요. 죄송합니다. 최숙 대표님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술연구 교수로 재직을 하셨습니다. 저서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융합적 접근이 있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소개해 주신 최숙이고요. 저는 사실 근 몇 년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우리 사회 속의 미디어를 둘러싼 하나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으로서 전제를 해서 총체적인 관점에서 연구할 기회를 종종 가지게 되었었습니다. 사실 오늘 발표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작년에 참여를 했었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융합적 접근이라는 그 연구서와 그 연구 과제를 같이 함께 했었던 연구자분들과의 교류에서 논의를 했었던 그러한 내용들을 상당 부분 포함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융합적 접근이라는 이 연구는 국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성찰과 또 진화 방향을 모색하고 그리고 융합적인 접근을 미래 실천 전략으로 제시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었는데요. 바로 오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재구성이라는 이 주제로 여기 모여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 미디어 교육이 한 뼘 더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그러한 점에서 같은 목표를 공유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의 기획 배경과 또 그 내용, 그것을 간략히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고 동시에 또 이 시점에서 간과되어서는 안 될 몇 가지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덧붙이고자 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의 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으로 성장하기 위한 방향을 고민하는 것이 바로 지금 필요하다는 어떤 문제의식을 덧붙이고자 하는 것이 오늘 이야기 드릴 그 내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미디어 교육을 어떻게 총체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살펴보게 되는 어떤 계기를 가지게 된 것은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무엇보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재발견되었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새삼 주목받았던 어떤 그 최근의 상황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미디어 교육 관련한 연구들이 수행이 되고 또 교육 프로그램들이 기획이 되고 또 운영이 되고 그랬던 것은 사실 최근 새로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물론 국내에서 미디어 교육의 최초 발생지가 어디고 또 누가 미디어 교육을 제일 먼저 이야기했고 이런 것은 밝히기도 어려운 일이고 또 그걸 밝혀내는 게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미디어 교육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고 관련되는 특정 사회 이슈나 어린이 보호라든가 청소년 모방 범죄라든가 이런 부정적인 사회의 문제가 등장할 때마다 일시적으로 조명이 되기도 했다가 또 좀 사그라들기도 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분명히 존재하고는 있었습니다. 근데 약 5, 6년 전쯤이었을 거예요. 그때부터 미디어로 인한 오늘날의 사회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솔루션이 될 것이다라는 약간의 과장적인 부분도 더해지면서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어떤 관심이 많이 급격히 증대를 했고요. 또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관심을 많이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야말로 미디어 교육을 다시 한번 재발견하게 되었다는 계기가 되었던 시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는 사실 다양한 측면에서 그러한 재발견이라는 상황이 벌어질 만한 다양한 배경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짜 뉴스, 가짜 데이터 이런 자극적인 것에 가까운 표현으로 표현되던 허위 정보가 범람을 했었고요.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함양해야 하는 것으로 요구되었던 미디어 역량 그리고 또 그 역량의 제고 방안에 대해서 어떤 방향성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 등과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 배경 요소가 되기도 했고요. 오남용이나 또는 과몰입으로 인해서 미디어의 역기능으로 간주되던 정신질환 그리고 또 범죄 예방 방안 이런 식의 부분들의 논의도 있었고요. 미디어 기업의 자율 규제에만 의존할 수 없는 과도한 상업주의적인 콘텐츠 생산과 재현 방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미디어 리터러시가 어떤 환상처럼 또는 재발견된 무언가처럼 이렇게 그 사회적인 기대를 갖게 되기도 했었죠.
더군다나 너무나 힘들었던 팬데믹 상황 속에서 비대면 소통의 장을 열었던 그 디지털 미디어의 어긋난 활용 문제, 그리고 또 새로운 교육 환경이 견인한 문제들에 대한 논의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논의에 접합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재발견이 우리의 미디어 교육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는가? 사실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미디어 교육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선 뭐 학계와 현장에서 다시금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무엇인지, 또 왜 중요한지, 뭘 추구해야 하는지, 그리고 누가 책임을 가는지에 대한 개념적 차원의 재검토를 실시했고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국민의 인지 수준 조사라든가 수요 현황 조사, 그리고 관련 자료들의 수집, 이런 것들이 수행되기도 했습니다. 한때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미디어 교육이 어떤 협의적인 NI와 동의되듯이 간주되었던 것들이 좀 더 폭넓은 범위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개념이다라는 점도 인식을 하게 되는 여러 연구들과 활동들,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라는 것이 사실 커뮤니케이션 과정 전반에서 참여자의 규모도 확대가 된 것이 사실입니다. 제 주변에서도 미디어 교육을 전공한다는 박사 학위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람들 눈에 띄게 증가했고요. 미디어 교육 사업을 지원해온 어떤 기관 내 부서가 확대되기도 했고, 전문적인 미디어 교육원이 설립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효과로 이런 의미 있는 자리들이 마련되기도 했겠죠. 그리고 교강사를 포함해서 수혜자, 공급자, 매개적 위치의 참여자들이 양적 증가를 했었고요. 또 어린이나 학생에 머물지 않고 노인, 장애인, 생산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여러 현장에서 지원이 되고, 또 해외의 사례들을 벤치마킹하거나 교류의 장을 점점 확대시키는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사실 무엇보다 학교 시스템 내에 정규 교육으로 자리매김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기도 했고, 박차를 가하게 된 것도 있죠. 그리고 거버넌스 차원에서 어떻게 제도화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어떤 행동과 실천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미디어 교육 정책의 종합적인 목표와 정책성을 확립하자라는 의미에서 2020년도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외에 관계 부처들이 공동으로 미디어 소통 역량을 갖춘 이용자를 지원하는 미디어 교육에 대한 종합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었습니다. 소외계층과 학교 안의 열악한 인터넷 환경을 디지털 리터러시의 교육 인프라에 전방위적인 지원을 확대하고 또 개선하겠다는 내용의 골자였었고요. 어쨌든 기존에 한 번도 성사된 적이 없었던 각 부처 공동의 종합계획안이라는 점에서 고무적으로 비춰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저변 확대의 징후들이 심화되어 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장밋빛으로 비춰지기도 했었을 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과정 중에서 인터뷰를 진행했었던 20여 명 이상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전문가와 그리고 또 참여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사실 그럼 이러한 저변 확대가 국내 미디어 교육의 질적인 발전을 혁신적으로 촉진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인 의견들을 제시하기도 했었습니다. 다수의 기관과 이해관계자들의 지원이나 관심이 증대되었다는 것은 분명히 고무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미디어 교육의 현실을 직시해 보면 여전히 기존의 문제점들이 잔존되어 있었고, 그러한 문제점들로 이전부터 짚어져 나오고 있었던 미디어 교육의 주변성이라든가 비유기성, 전문성 결여를 완전히 극복할 정도로 우리가 발전해 왔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렵다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교육 현장의 수요에 대한 이해가 반영이 돼서 참여 주체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실효적이고 또 적절한 정책과 실행 전략이 제안되고 효율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랬으나 그러한 부분에서 약간의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는데요. 그 원인을 사실은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저희는 분절성과 주변적인 위치에 머물러 있는 미디어 교육이라는 이 거대한 커뮤니케이션의 한계 부분을 저희가 주목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개선해 나가고 또 더더욱 더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프레임으로 융합이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정책적 정의에 대한 총체적인 합의를 끌고 또 구체적인 정부 지원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미디어 교육 법령도 가짜뉴스 논란이 증폭되었던 시기에 분명히 그 이후에 수차례 추진이 되었다가 무산이 되었다가 발의되었다가
뭐 이런 통과되지 않기도 하고 이러한 지난한 과정들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제도화 과정의 한계 속에서 미디어 교육 관련 사업들을 지원하는 다수의 미디어 지능기관과 문화예술 교육 관련한 기관에서 부분적인 과업으로 운영되는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 분절적 구조의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미디어 교육의 개선과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또 이익을 얻는 사람들을 사실은 그래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대상으로 저희가 그 목표를 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실제로 제공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사업은 사실 굉장히 오늘의 경우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상당히 한정적이고 제한적인 집단에게 접근 가능한 상황인 것이 사실입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온라인 교육이 일상화된 가운데서 디지털 격차는 사실 간과할 수 없는 현장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했었고, 궁극적으로 미디어의 역기능에 대한 비판적 리터러시 제고를 통해서 사회 변화라든가 실천과 동력을 얻는 그 교육의 본질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어떤 장기적이고 규모 있는 지원들이 사실 아직까지 그렇게 미진한 상황은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미디어 교육의 재발견이라고 할 만했었던 이런 저변 확대 시기에도 재개념화 시도에서 사실 뭐 어떤 진화된 이론이나 혁신 프레임이 제한되기보다는 역량 중심의 기존 논의들에서 머물러서 교육의 필요성이나 중요성만을 강조하는 데서 머무르고 오히려 각 기관별 정체성을 고정해서 바라보는 과정에서 국내 미디어 교육의 레거시 미디어 기반 분절적 구조를 더 강화한 부분도 있지 않는가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차원에서 융합 기술을 핵심으로 하는 디지털 미디어 시대가 본격화되었는 이 상황에서도 여전히 미디어 교육이 개별 미디어 사이의 경계를 넘나들지 않고 분절적으로 수행되고 있고 그대로 지속하는 것이 사실 앞으로의 발전에서는 다시 한번 재고해 보아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겁니다.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들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면에서 좀 구체적인 예시를 들자면 특정 레거시 미디어 유형을 지원하는 어떤 기관이 뭐 뉴스를 지원하는 기관에서 왜 게임 리터러시 교육을 하느냐 이런 질문들을 숱하게 들어오는 사실 현실 상황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지금의 시대에 그런 질문은 상당히 의미 없는 질문이 될 텐데도 지원의 상황과 지원 프로그램의 규모와 그리고 또 기획의 상황에서 그러한 질문들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참 안타까운 부분이다라는 문제의식이었다고 할 수 있겠어요. 물론 레거시 미디어별 미디어 교육 그 자체가 사실은 문제시 될 수는 없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레거시 미디어가 그런 공적 기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그간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중요성을 부각해 온 것이 사실이고 분절적인 구도이기는 했으나 각기 정체성과 전문성을 모색하면서 미디어 교육의 양적 확장에 공헌했던 점은 분명합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구도 안에서 레거시 미디어 환경을 기준으로 어떤 구분된 소관 부처별 정책 사업 목표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의 단기 사업이나 연간 단위 지원 사업으로만 구현되고 있다는 점에서 미디어 교육이 수행되는 어떤 그런 양상을 고착화시키는 것이 문제시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많은 그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에 사실 들어서면서부터 신문이 문체부로, 뭐 방송은 당시에는 방송위원회로, 인터넷은 뭐 당시 정통부로 이런 식의 각각의 매체를 분리한 채 진행해온 어떤 기관의 예산과 사업 목적에 따라서 미디어 교육 자체가 정책 사업의 목표를 위해서 매체별로 분리가 되면서 지금의 분절적 구조에 물론 지금의 분절적 구조는 좀 다르지만 이러한 그 부분으로 그 부분의 원천적인 구도를 만들어 버리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 뭐 이런 식의 판단의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그러면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미디어 교육의 그 한계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전환적인 사고가 이렇게 필요한 이 시점에 라는 논의는 단지 사실은 저희 학자들 그 연구자들만의 그 생각이라기보다는 이러한 것들이 진짜 필요로 하는 환경적인 요소들이 있었다는 것을 잠시 좀 얘기를 해보자면요. 이러한 융합이 저희가 뭐 특별히 개발해낸 어떠한 프레임이라기보다는 미디어 교육의 사실 본질적인 것이 미디어 교육의 융합적인 속성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요.
무엇보다도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융합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지금 미디어 교육 환경의 변화가 바로 주된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미디어 융합은 이제 레거시 미디어들을 단순하게 합치거나 병렬적으로 늘어놓은 것이라고 말할 수 없을 수준이 됐죠. 화학작용의 어떤 그 결과물처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막론해서 상호 호환과 변화를 가지고 있는 새로운 속성을 보이고 있고요. 결국 이미 레거시 미디어는 흔적으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 기존의 그런 구도 안에서의 미디어 교육이 계속 진행되는 것은 다분히 새로운 전환적 사고 안에서 재구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미디어 분야에서 AI 기술과 접목되다 보니 미디어 생산과 소비의 주체가 사람과 기계로 확장이 되고 사용자에게 지능적으로 맞춰진 시청각적인 감성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지능형 미디어 서비스까지 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그 융합적 사고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 저희의 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학습자가 변화되었다는 점입니다. 학습자의 변화는 사실 그 융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을지라도 그리고 또 단지 미디어 교육의 그 영역 외에서도 사실 이 학습자 속성의 변화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십수년 전에 젠킨스라는 그 분이 말했던 그때의 생각에서보다 그것조차도 이제 이미 사실 시대가 너무 지난 이야기라고 얘기할 만큼 어떻게 보면 참여적인 미디어 이용이 마치 인류가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은 아닌가 할 정도로 보일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실 융합적인 접근이 저희는 유효하다고 판단을 했고 이러한 부분에서 제시할 만한 그 방향성은 무엇인가를 고민을 했습니다. 연구소 안에서는 그러면 그러한 방향에서 어떠한 구체적인 유사 사례들이 있는지를 조사해보고 분석해보기도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모든 그 사례들을 언급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그림에 나와 있는 것은 프랑스의 사례의 경우에는 국내에서도 다양하게 있지만 프랑스의 사례의 경우에는 우선 교육 방향하고 활성화를 위해서 행정기관과 언론계와 교육 시스템의 주체와 이용자들이 다 같이 참여한 클레미의 정책 변화 방향 그리고 또 만화나 동영상 게임을 활용해서 무궁무진한 미디어 교육 자료를 예시로 제시한다거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용 만화 줄리엣의 머릿속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용 게임의 꼬네모아, 에샤프트와 뉴스룸 체험 게임, 뉴스크래프트 이런 것들의 사례를 조사를 해보고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또 각각 요즘에 많이 언급되고 있는 핀란드의 경우에도 어떤 그 도서관이나 교육기관들이 다 같이 협력해서 개발한 교육 게임인 가제트 아일랜드 또는 공영방송사 윌레의 허위정보 영향력 체험 게임 트롤 공장, 시청각 기록물인 아카이브를 활용하는 어떤 교과 연계형 교육인 핀나 이런 것들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의 그 예시로 언론진흥재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청소년 체커톤, 광범위한 사업 범위, 그리고 뉴스알고를 통해서 리터러시 제고를 하고 있는 프로그램인 뉴스알고, 그리고 그 국적을 초월해서 전지구적인 아젠다를 고민하는 글로벌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 사례 같은 것을 분석해서 그 가능성을 엿보고자 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조사했었던 연구 사례와 더불어서 사실 전문가들과 인터뷰하고 이러한 분석했었던 결과물로 저희가 정리했었던 하나의 조망도인데요. 이 조망도에서 보자면 그리고 또 오늘에 어울리는 표현을 빌어서 다시 말하자면 융합적인 재구성 방향을 보여주려고 했었던 조망도입니다. 기존의 매체 중심의 분절적인 구조에 기반해서 등장하는 어떤 새로운 미디어 리터러시, 예컨대 요즘에 드론 리터러시, 실감 미디어 리터러시, 이런 식으로 뉴 미디어 리터러시, 이런 식의 매체 중심적인 구획 안에서 정의되고 있었던 것을 보다 융합적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프레임 안으로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도록 했었고요. 그 안에서 결국 다시 분절적인 구조 안에서 교육이 기획되고 운영되기보다는 매체 중심에서 오히려 교육 주체별 그리고 교육 주제별, 참여 주체별, 교육 매체별 이러한 것들의 융합적인 사고 안에서 제시될 수 있는 창의적인 교육 프로그램들이 기획되고 또 그 외에 정책적인 것들이 제시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저희의 그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실 몇 가지 좀 더 덧붙이고자 합니다.
물론 아직도 미디어 관련 공공, 민간, 학술 등 여러 기관 안에서 주변적인 위치에 있는 부분이 있어서 여전히 규모의 확충을 위한 노력은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최소한의 저변이 확보될 때까지 그동안 미뤄왔었던 불편한 문제들도 사실 동시에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 사실입니다. 모두를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으로 재구성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존에서는 조금 뒤에 미루어 두었던 분배와 참여자들의 권리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집중할 시간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우선 미디어 교육의 시작부터 확충까지 현장에서 역할을 해왔던 참여자들의 처우와 권리 문제도 중요하겠습니다. 기존에 언급된 적도 있었던 수업료 인상이나 개별 역량 발휘가 견인한 성과에 대한 민주적인 공유도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뿐 아니라 사실 도서관 사서, 방과 후 교사, 기간제 교사, 특강자, 대학의 시간 강사, 공공기관 내 한시적인 겸직 담당자, 온라인 학교 수업과 가정 내의 바람직한 디지털 미디어 생활을 책임지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아버지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으로 돌봄 전담을 자처하게 된 엄마들, 이러한 사실은 모두에서 약간 제외된 적이 있었던 사람들에게 학교와 공공 시스템 그리고 위급 상황 속에서 주변적이고 불안정한 지위에서 단지 개인의 소명의식으로 희생을 감수하고 있었던 미디어 교육의 참여자들에게 어떤 합리적인 보상과 함께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교육 현장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아니면 더 이상 논의하기 힘들어질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처음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아동, 소수자, 약자의 권리가 배제되지 않는 기획과 운영과 그러한 것의 지원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도 신체적으로나 사회적 약자주의에서 소외되지 않을 수 있도록 접근권이나 향유권을 보장할 수 있는 현행 교육 방향은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그런데 특히 아동의 경우 주류 권력층의 지배적인 영역이나 사고나 신념에 수능하게 하는 사회화로서 미디어 교육이 이용당하거나 과몰입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 부분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는 주체로 존중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 교육 시스템 안에서 자리매김하는 과정에서 특히 견지되어야 할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수자, 학습자, 행정 담당자, 연구자 등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모든 참여자들이 함께 만들어내는 산출물들, 예를 들어서 교육 자료나 수업 결과물, 연구서, 교육 프로그램 기획물들은 당연히 공유되어야 하고 그 가운데서 아카이빙을 하는 가운데서 사실은 공유되는 것이 자발적으로 공유하고자 하는 문화가 존재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도 저작권을 보장하는 등 원천 데이터 제공자들을 존중하는 문화도 형성되어야 할 것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제가 오늘 덧붙이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이상 사실은 모두를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한평 성장하기 위한 융합적인 재구성의 방향에 대해서 제안을 좀 해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미디어 교육을 하나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으로 전제하고 총체적인 분석을 실시하고자 했었던 연구 결과에 중심을 논의를 했는데 사실 이런 발표를 하고 나면 대부분 두 가지 질문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런 문제들이 과연 해결될 수 있는지 정말 믿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사실 왕도는 없지만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직시한다고 해서 또 수십 년간 고착되어 온 시스템이 쉽게 바뀔 리도 없고 이러한 것들이 쉽게 설득적으로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을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가짜와 진짜, 정답과 오답 또는 폭력과 순종, 이런 이분적 구도의 선정적인 자극이 되는 어떤 사회 문제들이 멍석을 깔아주지 않더라도 우리의 미디어 교육은 진화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 사회에서 리터러시라는 말은 몰라도 미디어 교육의 필요성과 미디어 리터러시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를 부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글턴이라는 사람의 말대로라면 사람들은 자기 주머니와 자기 이해와 관계된 일이라면 어떤 어려운 전문적인 용어도 쉽게 이해해내죠. 근데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가 우리 삶의 매우 기본적인 차원을 가늠하게 될 만큼의 중요한 역량이 됐다는 것을 모두 인식하기 시작했고, 사실 그 비근한 예로 학교에 미디어 교육이 진입했다라는 표현을 써야 했었을 만큼 어떤 힘겨운 장벽을 넘는 노력이 필요했던 것이 바로 몇 해 전의 미디어 교육이었는데, 이제는 정규 교과나 교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론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저는 이러한 낙관적인 그 생각에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은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이것에 대해서도 정답은 없을 수 있겠지만 아마 우리는 계속해서 어제보다 더 정성스럽게 수업을 준비하거나 더 적극적으로 수업을 듣거나 지난 분기보다 다양한 수혜자를 포괄 이렇게 지난 분기보다 더 다양한 수혜자를 포괄할 수 있는 뭐 상반기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더 열심히 하겠죠. 지난해보다 더 많은 모두가 그리고 어제보다 더 많은 모두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다 같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미디어 교육을 바라보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한때는 그 신문 바로 읽기가 미디어 교육의 전부이던 시절도 있었고요. 또 트렌드에 따라서 미디어 교육의 방법이 왔다 갔다 했던 적도 있습니다. 결국 그걸 분절적 교육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융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큰 틀의 설명과 함께 세부적인 내용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실을 못 따라간다라는 지적들이 그동안 많았는데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잘 들었습니다.